1947년 7월 8일 아침, 뉴멕시코주의 그 엄청난 더위 속에서 말이죠. 역사상 가장 영화 같고 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제509 폭격전대의 공보장교였던 월터 하우트 중위가 타자기 앞에 앉아있던 그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가 지휘관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서 아주 간결한 보도자료를 하나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단순하지만 세상의 근관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문장이었죠. 그 미 육군 항공대가 비행 접시를 회수했다 라는 문장이요. 와, 그 문장이 타자기를 따놔서 전송된 직후에 말 그대로 전 세계 통신망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네, 난리가 났었죠. 오후가 되니까 로이터나 AP 같은 모든 주요 통신사가 긴급 타전을 했고요. 저녁에는 전 세계 신문 헤드라인이 다 똑같았어요. 미 공군 비행 접시 포획. 이건 모호한 것도 없는 아주 명확하고 공식적인 군의 선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중의 상상력에 불을 지핀 완벽한 순간이었죠. 근데 불과 24시간 뒤에 진짜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두 번째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된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어제 회수된 물체는 비행 접시가 아니라 단순한 기상관측 기구였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 해산하라. 이런 거였어요. 진짜 단 하루 만에요? 네, 단 24시간 만에 벌어진 세계관의 충돌이죠. 이 극명한 대비와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오늘 저희가 파헤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로즈웰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외계인 가설이나 음모론들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단골로 등장하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런 익숙한 팝컬처 소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오직 1차 문헌과 공식 기록의 교차 검증에만 집중하는 아주 깊은 심층 탐구를 진행해보려 하거든요.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진흙 속에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내기 위해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저희가 해부할 자료들은 1994년 미 공군의 비밀 해제 보고서, 그리고 1990년대 연방회계감사원의 공식 문건, 또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죽기 직전에 남긴 사후 진술서입니다. 자, 그럼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체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1947년 당시 로즈웰 육군 비행장이라는 공간에 가진 그 특수한 군사적 배경입니다. 군사적 배경이요? 네. 하우트 중위의 첫 보도자료가 왜 단순한 해프닝이나 행정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의 성격에 있거든요. 그 로즈웰에 주둔하던 제509 폭격전대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비행단이 아니었죠? 전혀 아니죠. 1947년 여름을 기준으로 볼 때 이 부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투하 능력을 갖춘 초엘리트 부대였습니다. 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요? 네,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가로 그 전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예민한 기술을 다루던 집단이었습니다. 핵무기를 운용한다는 건 극단적인 수준의 보안과 완벽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대원들은 하늘에 떠있는 모든 비행체의 궤적이나 속도, 고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식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게다가 당시가 막 냉전의 서막이 오르던 시기였어요. 구소련의 위협이 있던 시기래요? 맞아요. 공중의 위확인 물체는 곧바로 구소련의 덩찰기나 폭격기일 수 있다는 극도의 시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말은 단순히 은박지나 고무초가리 같은 걸 보고 패닉에 빠져서 오판을 내릴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지점이 진짜 사건을 바라보는 렌즈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핵전쟁의 최전선에서 하늘의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하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 부대 지휘부가 고작 기상관측 기구의 파편을 보고 비행 접시로 착각해서 전 세계에 공식 발표를 했다? 이거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사건의 발단으로 돌아가 보죠. 7월 초에 로즈웰에서 북서쪽으로 한 75마일 떨어진 포스터 목장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네, 목장 관리인인 맥 브레즐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잔해밭을 발견합니다. 막 금속 파편, 은박지, 고무줄, 두꺼운 종이 같은 것들이 널려 있었죠. 근데 브레즐이 이걸 보안관에게 신고하게 된 동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브레즐은 평생을 황량한 뉴멕시코 사막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기지 근처에 살다 보니까 과거에도 자기 목장에 추락한 기상관측기구에 2번이나 수거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기상관측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랑 인터뷰할 때 이렇게 단언했어요. 내가 그날 발견한 것은 절대 기상관측기구가 아니었다. 라고요. 자기가 아는 일상적인 물건이 아니니까 당국에 신고를 한 거군요. 그래서 접수를 받은 로즈웰 기지가 현장에 사람을 보내는데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었죠? 네, 부대 내에서 관찰력과 정보 분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제509 폭격전대의 정보장교 제시 마르셀 소령을 급파합니다. 제시 마르셀 소령. 이분 이력도 대반하잖아요. 엄청나죠. 2차 세계대전 베테랑이고요. 그 비키니 환초에 있었던 크로스로드 작전, 즉 핵실험에 직접 참여해서 정보 평가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와,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고 재질을 파악하는 게 그냥 평생의 직업인 전문가네요. 네,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현장에서 파편을 수거해서 부대로 돌아오다가 아주 비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한밤중에 자기 집으로 차를 돌린 거요? 맞아요. 곤히 자고 있던 아내와 11살 난 아들 제시 마르셀 주니어를 깨워요. 그러고는 자기가 주워온 파편 일부를 부엌 바닥에 쫙 늘어놓고 보여줍니다. 아니, 보안이 그토록 철저한 핵폭격 부대의 정보장교가 극비일지도 모르는 물건을 굳이 가족한테 먼저 보여줬다. 이건 그 물건이 진짜 얼마나 이질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바로 그 11살 아들 마르셀 주니어의 회고입니다. 아, 그 상형 문자 얘기죠? 네, 길이가 한 12에서 18인치 정도 되는 I자형 금속 빔 안쪽 표면에 마치 이집트 상형 문자나 기하학적 기호 같은 자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기억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바뀔 법도 한데 이 증언이 계속 유지됐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증언의 내구성. 마르셀 주니어는 나중에 커서 의사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35년 동안 이 증언을 단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와, 35년이요? 네.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진술서에서도 그 I자형 빔과 기호에 대한 묘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단하네요. 자, 그렇게 가족에게 파편을 보여준 다음날 아침, 이 파편들이 제509 폭격전대 지휘관인 윌리엄 블렌차드 대령의 책상 위에 놓입니다.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분이요. 맞아요. 이 자리는 신중하지 못하면 바로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령이 파편을 직접 보고 부하의 브리핑을 듣자마자 내린 첫 번째 결단이 바로 세상에 비행 접시를 확보했다고 알려라 였어요. 진짜 충격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보도자료가 나가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 상황에 텍사스주의 포트워스 육군 비행장으로 옮겨가더니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네, 제8항공권 사령관인 로저 라미 장군이 자네를 포트워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버리죠. 거기서 기상관측기구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라미 장군하고 기상장교가 수거된 파편들을 바닥에 쩍 깔아놓고요. 이게 그냥 전국 기상관측소에서 흔히 쓰는 네오프렌 기상관측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때려버립니다. 아, 그때 언론에 배포된 그 유명한 사진. 마르셀 소령이 찢어진 은박지랑 무슨 조잡한 나무 막대기 옆에 쭈그려 앉아서 되게 체념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그 사진이요? 네, 자기가 수거한 3개의 발견이 하루아침에 폐품으로 둔갑하는 걸 보면서 그냥 군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던 정보장교의 참담함이 느껴지는 사진이죠. 마르셀 소령은 그날 철저하게 침묵했잖아요. 근데 언제 진실을 밝혔죠? 30년이 지난 1978년이 되었어야 마침내 입을 엽니다. 당시 언론에 발표된 기상기구 이야기는 완벽하게 짜여진 커버 스토리였다고 폭로했어요. 그럼 그 포트워스 사무실 바닥에 깔려있던 잔해는 뭐였던 거예요? 마르셀 소령 말로는 자기가 목장에서 직접 주워온 진짜 파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와, 바꿔치기요? 그럼 진짜 파편의 특성은 어땠다고 하던가요? 성냥불을 대어도 타지 않고 칼로 내려쳐도 흠집이 하나도 안 나고요. 발사나무나 깃털처럼 가벼운데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본 적 없는 강철 같은 강도를 지녔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회의론자들의 비판적 시각도 좀 공정하게 다뤄야겠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마르셀 소령이 일부 인터뷰에서 자기 군 경력을 좀 과장하거나 비행시간이 안 맞거나 하는
기억의 오류가 발견되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억의 왜곡 현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억의 주변부에서 발생한 그런 자잘한 오류가 증언의 중심축을 무너뜨리지는 못하거든요. 중심축이라면 그 물건의 정체 말이군요. 네, 마르셀 소령이 평생 동안 절대 양보하지 않은 딱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상관측 기구가 아니었다. 나는 기상관측 기구의 구조와 재질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1986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입장을 단호하게 고수했습니다. 마르셀의 이 일관된 증언이 사실이라면 결국 미국 정부가 반세기가 지나서 내놓은 공식 해명과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1994년 발표 말씀이시죠? 네. 미 공군이 아주 오랜 침묵을 깨고 로즈웰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면서 거대한 보고서를 하나 내놨잖아요. 바로 프로젝트 모굴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이 모굴 프로젝트 설명은 아주 현실적이고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담고 있어요. 1940년대 말에 미국 과학자들이 소파챙을,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 소리가 수천 킬로미터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물속에서 소리가 멀리 퍼지는 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대기권 상층부인 성층권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거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풍선에 1급 기밀 음향 센서를 매달아서 성층권에 띄웠습니다. 목적이 뭐였죠? 지구 반대편 구소련에서 핵실험을 할 때 발생하는 그 저주파 음파를 탐지하기 위한 엄청난 극비정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뉴멕시코 사막에 떨어졌던 잔해밭이 비행 궤도를 이탈해서 추락한 모글 프로젝트 4호기의 잔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해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마추로시카 인형 같아요.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기밀을 보호하려고 그 위에 비행 접시란 소동을 덮어 씌웠고 마지막으로는 기상관측 기구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를 내세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서명이 진짜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파편의 물리적 형태나 증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소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아들 마르셀 주니어가 확신했던 자색 상형 문자 있잖아요. 그 이집트 기호 같다는 거요? 그것도 설명이 되나요?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당시 모글 프로젝트의 레이더 표적 상자를 조립할 때 뉴욕의 한 장난감 회사에서 접착 테이프를 대량으로 납품받아서 썼대요. 근데 그 테이프 표면에 보라색 바탕에 금색 꽃무늬가 인쇄되어 있었던 겁니다. 장난감 회사 테이프요? 네. 그 사막의 땡볕에 그을리고 낡아버린 꽃무늬 테이프를 11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외계의 상형 문자로 오인했다는 거죠. 와,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도 있고 그 금색 꽃무늬 테이프라는 구체적 물증도 있고 심지어 정부가 스스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중에게 기상기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은폐 공작을 시인했잖아요. 진짜 빈틈없이 논리적인 해명이죠. 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완벽하고 현실적인 해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글 프로젝트의 이 정교한 합리성을 다 인정한다고 해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외계인 시신 이야기죠. 맞아요. 모글은 은박지나 나무 막대기 같은 건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시신 앞에서는 완전히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사실 조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1947년 사건 직후에는요, 그 어떤 공식 문서나 1차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시신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건이 지나고 30년 이상 흐른 뒤에야 대중문화나 늦은 인터뷰들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오기억 현상일 확률이 아주 높죠. 수십 년간 UFO 신화에 노출된 노인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뇌에서 기억을 재구성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독립적인 증거로서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도 수많은 시신 목격담들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오염된 기억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잡음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예외적인 문건이 있잖아요. 네, 바로 월터 하우트 공보장교의 사후 진술서입니다. 1947년 그날 아침에 첫 보도자료를 직접 타자기로 쳤던 분이죠. 이분은 60년 동안이나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했잖아요. 사람들이 인터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요. 계속 거절했죠. 나는 지휘관 명령으로 보도자료만 썼을 뿐이다. 아는 거 없다. 계속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침묵한 이유가 바로 상관이었던 블랜차드 대령과 맺은 비밀 유지 서약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에 이제 죽음을 3년 앞두고 진실을 남길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네, 오직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만 세상에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법적인 공증을 받은 사후 진술서를 남겼습니다. 이 진술서가 2005년에 하우트가 사망하고 나서 2년 뒤인 2007년에 공개가 되잖아요. 작성할 때 딸인 줄리 씨가 옆에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다 검토하면서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령이었지만 정신은 아주 명료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 내용이 진짜 충격적이죠. 모글 프로젝트의 합리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사건 발생 직후에 블랜차드 대령이 하우트를 기지의 84 경납고로 직접 데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12에서 15피트 길이의 금속성 달걀 모양 비행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창문이나 날개 같은 건 없었고요. 네, 창문도 날개도 꼬리도 랜딩 기어도 없는 아주 완벽한 이물질이었다고 맹세했습니다. 비행체만 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진술서의 핵심은 비행체 근처 바닥에 있었어요. 타포린천으로 덮여있는 두 구의 시신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키는 4피트 정도에 불과했고 신체 비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리고 그 참모회의 풍경도 생생하게 기록했죠. 종이처럼 얇은데 절대 찌러지지 않는 그 이상한 기호가 적힌 파편들이 회의 테이블 위로 돌아갔다고요. 부대의 기술 전문가들도 그게 뭔지 전혀 식별을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최고의 전문가들인데도 말이죠. 그러나 인터뷰를 했으면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하우트는 그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은 뒤에야 세상에 나올 자기한테는 1달러의 이득도 안 되는 문서에 굳이 거짓말을 정성스럽게 적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게다가 핵무기를 책임지는 대령이 일개 공보전교를 경납고로 몰래 데려가서 무슨 가짜 인형 같은 걸 보여주면서 연극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하우트의 이 진술서가 진짜인지 검증하려면 결국 1947년 당시 로즈웰 기지의 공식 행정 기록이랑 교차 검증을 해봐야 하거든요. 군대는 철저한 문서의 조직이니까요. 그렇죠. 문서는 남아있어야죠. 하지만 연구자들이 이 조사를 시작하면 아주 기이한 블랙홀과 마주치게 됩니다. 기록의 블랙홀이요? 1990년대 연방회계감사원이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잖아요. 연방정부 권한으로 문서 파기 승인서부터 서류 반출 기록까지 다 뒤졌다고 들었어요. 네, 샅샅이 뒤졌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1947년 로즈웰 기지 활동과 관련된 전문이나 행정기록 상당수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 있었습니다. 아니, 파괴했다면 승인서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언제, 누가, 무슨 권한으로 파기했는지 증명하는 문서 파기 승인서조차 아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 불법적인 기록 말소였던 거죠. 가장 심각한 건 항공사고 보고서잖아요. 미 육군 규정상 자기들 관할에서 추락사고가 나면 그게 기상기구든 모글 프로젝트든 무조건 영구 보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로즈웰 기지 기록철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항공사고 보고서가 단 한 장도 편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물리적으로 지워진 거네요. 네, 오분류나 기밀 처리가 아니라 그냥 문서 자체가 삭제된 겁니다. 이거 보면서 저희가 예전에 심층 탐구했던 영국의 랜들시엄 숲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랜들섬 숲도 비슷했죠. 네, 핵무기가 보관되어 있던 영국 내 미군 기지에서 엄청난 소동이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시기의 문서들은 다 징벌해버렸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건들마다 왜 항상 결정적인 공식 문서들은 약속한 듯이 사라지는 걸까요? 물론 문서가 삭제되었다는 행정적 사실 하나만으로 외계 비행체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 비약이죠. 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한 부대의 가장 큰 사건 기록이 그것도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통째로 폐기되었다는 건 명백한 비정상입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제도적 은폐의 흔적만큼은 역사 속에 선명하게 남은 셈이죠. 자, 이제 흩어진 정보들을 좀 엮어서 결론을 내려보죠. 솔직히 로즈웰 사건은 진실을 파헤치기에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8년 동안 온갖 신화에 짓눌려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위조한 마제스틱 12 문서, 1995년에 세상을 속인 조잡한 외계인 해부 필름, 가짜 증언들, 엄청난 진흙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부한 것처럼 그 두꺼운 노이즈를 걷어내면 절대 부식되지 않는 단단한 시그널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육군의 첫 보도자료, 세계 최고 부대의 당혹스러운 24시간 만의 번복, 한밤중에 아들을 깨워 파편을 보여준 정보장교, 죽음을 앞두고 60년 만에 경납고안의 시신을 고백한 공증진술서, 그리고 파기되어버린 행정문서들까지. 이 명백한 사실들은 단순한 기상관측기구는 물론이고 프로젝트 모굴이라는 그럴싸한 해명으로도 결코 온전히 덮이지 않습니다. 네, 어떤 해명도 모든 퍼즐을 다 맞추지는 못하죠.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화두를 던지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려 합니다. 심리학에 진실 착각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공식적인 권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이죠. 여러분, 만약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모글 프로젝트라는 그 합리적인 해명조차 대중의 눈을 더 깊은 진실에서 돌리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낸 거대한 마트리오시카 인형의 껍데기라면 어떨까요? 정보가 범람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시그널로 삼아 진실을 판별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수많은 공식 발표들 중에 훗날 사후 진술서 한 장으로 완전히 뒤집힐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실의 사이드 퀘스트였습니다.